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정책과제 발표를 해주실 정순돌 교수님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페이지 8쪽을 보시면 양력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복지에 지금 가장 왕성하게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토론 주제 발표를 한 35분에서 40분간 PPT를 통해서 해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순둘입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발제로 오게 됐는데요. 실제로 2016년에 아마도 가장 많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이제 쭉 지속되어 오기는 했지만 좀 조용하다가 다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그 논의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했을 때 어떤 쟁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정책 과제들을 고려해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차례를 보시면 이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했을 때 쟁점과 정책까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경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에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 이제 시작됐던 게 대한노인회에서도 70세 이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견을 내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했었던 제11차 인구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 100세 시대 때 노인 연령은 몇 살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인과학술단체 연합회에서도 2017년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 또 건강,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인의 연령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제가 아는 배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밖에도 이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뜸하다가 이제 2019년이죠. 좀 이게 슬라이드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료집에 다 있으니까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이제 올해 들어서 시작된 것이 1월 24일 날 문화복지부 장관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이제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촉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월 21일에 대법원에서 이제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65세로 상향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복지부는 노인 진료비 할인 혜택 연령에서 이제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외래 정액제 1,500원만 내고 진료를 받는 이 외래 정액제를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논의 수준에 있었던 것이 정책 수준으로 연결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통계청에서 6월이었 최근이었죠. 최근에 이제 보통 5년마다 인구 추계를 발표하는데 장래 인구 추계를 조금 더 빨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것을 보면 생산 연령 인구가 2017년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인구가 73.2%였는데 이제 2067년이 되면 45.4% 이제 반도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 추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도 2017년에 13.8%였지만 2067년에는 46.5% 두 사람 중에 거의 한 사람은 이제 노인이 된다. 실제 2030년 지금으로부터 한 11년만 지나도 4명 중 1명이 노인으로 되어서
이 생산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1%로 하락할 거다 이런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는 고령자에 대한 부양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직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 연령을 상향시키면 그만큼 국가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어서 100세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서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절대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노인들께서도 내가 노인이 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빨리 노인 연령에 도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도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들께서 가장 노인 연령 기준을 높게 잡고 계십니다. 좀 이따 이제 발표에서도 나올 것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이제 이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밖으로 이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2016년에 고사연의 인구 포럼에서 좀 정리를 해서 발표했던 내용을 제가 업데이트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노인에 대한 기준을 지금 이제 65세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에서 문헌상으로 보면 65세라고 하는 그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법에도 65세라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연령을 이야기할 때 문헌상 이제 74세 이하를 전기 노인이라고 하고 75세를 후기 노인으로 한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애슐리 같은 사람은 이제 노인기를 그 전기 영올드, 미들올드, 올드올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5에서 74, 75에서 84, 85 이상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5 이상이 노인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실제로 1880년대에 이제 비스마르크 때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사회로부터 은퇴하는 그런 그 노동자들에게 무엇인가 이제 보상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노인 연령을 65세로 정해놨다는 거죠. 그럼 이 65세가 어느 곳에서나 노인의 연령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라마다 다르다.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67세를 기준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50세가 노인입니다. 아마 과거에 또 북한 같은 경우에도 노인의 연령이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진국일수록 아무래도 노인의 연령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오래 살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제도상으로도 봤을 때 그러면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항상 해왔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1980년도의 자료를 보면 경로우대 제도에서 무임승차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그때 만 70세 이상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982년도에 만 65세로 낮추어집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노인 인구가 3% 이내였습니다.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내려도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 70세였지만 만 65세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이때 노령수당이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1991년에 만 70세가 기준이었지만 이것이 이제 97년에 만 65세로 확대가 됩니다. 이제 뭐 혹자들은 선거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연령을 낮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만 해도 노인 인구에 대한 그렇게 비중에서의 부담은 적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노인 의미의 변천을 보면 자 노인이 어떤 분들인가에 대한 것이죠. 이제 과거에는 어쨌든 노인이 존경의 대상이었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가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거나 이제 이런 역할에 있었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역할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근대화되면서 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노인들은 사실은 이제 은퇴를 하고 노인들이 배웠던 그런 기술들은 현대에는 사용되기 어려운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5G 시대가 되었다. 그럼 5G 시대에 그 노인 세대가 배웠던 그런 교육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것들이 통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기술들은 이제 더 이상 이 5G 시대에는 통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같은 데에서는 3세대 노인과 4세대 노인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세대 노인은 주로 이제 조금 더 건강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4세대 노인은 의존적이고 노쇠하고 죽음을 앞둔 그런 이제 약간의 그 다크사이드의 그런 노인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노인 연령 기준을 그러면 왜 누가 65세 뭐 아니면은 50세 이렇게 정했는가에 대한 제가 이제 문헌상의 이야기를 좀 한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통계학적인 연령 규범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사람들이 몇 살에 결혼을 하지, 사람들이 몇 살에 학교를 가지, 뭐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이를 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대개는 태어난 연령에서 이제 몇 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러한 그 삶의 이벤트에 들어가게 되는가를 가지고 이제 통계학적 연령 규범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령 규범에 의하면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이 이제 8세 정도가 증가합니다. 뒤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그 뒤에 슬라이드에서 초혼 연령이라든가 기대 수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봐도 노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령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근데 통계학적으로 한 8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시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지금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만원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초혼 연령이 이미 증가한 거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98년과 18년, 20년치를 비교를 해보면 98년에는 26세의 여성들이 결혼을 했고 남성들은 28.8세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남성들이 33.2세 그리고 여성들은 30.4세에 결혼합니다. 이것만 해도 결혼 연령이 4.4세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것은 통계상 잡혔지만 이 연령들이 더 늦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는 40이 넘어도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남녀의 그 결혼 초혼 연령이 4.4세가 증가했다.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기대 수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 더 살 거냐? 이것도 다 아시다시피 기대 수명이 1997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보면 남자, 그러니까 20년 동안 남성은 9세, 여성은 7세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평균에 보면 8세 정도가 증가해서 기대 수명으로 비교해 본다면 이제 노인 연령도 이제 그 정도 증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연령을 보면 지난 20년간 은퇴한 연령이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역시 20년치를 비교해 보면 남성은 33.5세, 여성은 4.5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은퇴하고 있는 시기는 더 앞이죠.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연령인 거고 실제 뭐 사후정인이 해서 50이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은 사실 중에 하나가 제가 기차를 어느 날 타고 오는데 젊은이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50 정도 되면 굴러먹을 대로 다 굴러먹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50 되면 이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50이 넘은 연령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50을 저렇게 취급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놀랐으니까 어르신들은 더 놀라실 거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적정 연령 규범이라고 하는 이제 똑같은 이제 세터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한 건데요. 아까는 통계학적으로, 되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몇 세에 은퇴하고 몇 세에 이제 우리가 사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다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규범의 연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면 늘 왜 너 결혼 안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적어도 몇 살까지는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라던 세대에는요, 30이 넘어서 결혼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적정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 무엇을 하기에, 뭐 결혼을 하기에 또는 뭐 취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연령이 뭐냐, 이제 이런 거죠. 대개는 통계학적 기반하고 많이 일치하지만 또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에 보시면 노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연령이 몇 세이신가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보건사연구원에서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노인들께서 가장 높이 대답하셨어요. 70세 이상이다, 70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다른 세대들은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20대는 노인 연령은 67.7세, 그 다음에 30, 40대는 68.6세, 50대는 69.7세, 60대 이상은 70대.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인 연령을 더 높게 잡으시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정 연령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음 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인 실태 조사는 이제 3년마다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표는 3년마다 그 변화하고 있는 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노인의 기준이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표에서도 이제 적정 연령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재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재혼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아직은 안 되겠다, 좋지 않다 이런 태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일을 하시는 거라든가 노인들이 새로운 학습을 하는 거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긍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뭐 노인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뭐 이제 이런 태도를 가졌지만 이런 태도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 연령에 대한 거, 사람들이 노인에 대한 그 기준 생각도 변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터슨이 이야기한 것은 이제 사회 통제적인 수준에서 연령 규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주로 정책적인 연령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의 수혜 연령이 몇 살이 되어야 할 것인가죠. 그런데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도 보면 연령이 굉장히 가지각색입니다. 한 연령으로 통일돼 있지 않아요. 18세 미만이면은 우리가 청소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24세까지 보기도 하고요. 청년의 연령 기준도. 그래서 어떤 정책을 그 연령대에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기준이 굉장히 다 다른데요. 노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소득보장 정책에서 노인 일자리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으로 했을 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어떤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제도들을 더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겠죠. 아마 지금의 연령 상향에 대한 논란도 가장 이 사회 통제적인 수준에서의 논의와 가깝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연령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느냐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장 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들마다 이런 연령들이 또 다 다릅니다. 이제 제가 표에 다 표시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독일, 프랑스, 뭐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정년 연령으로 잡고 있는 연령도 다르고 이제 가장 정년 연령과 이제 우리가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연금이거든요. 이제 정년 퇴직을 하면 바로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느냐?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년 퇴직을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계획들이 짜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년 퇴직을 생각하는 연령, 이제 60세로 고용상 노인차별금지법에서 이제 60세로 정해놓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연령에 비해서 연금을 수급받는 나이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특히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제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연금을 받는 그 기간이 상당히 이제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 하면
연금 수령까지의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이제 길게 20년 정도, 30년인가요? 2013년, 예, 2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제 1세씩 올려 나가는 걸로 5년마다 1세씩 노인의 그 연금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베이비 부머들은 62세가 연금을 받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스태트슨이 얘기했던 연령 기준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통제적인 수준에서 연령 규범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몇 살로 해야 되지? 하는 정확한 노인 연령의 기준은 이제 여기에서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자가 이제 오리모 등이 연구한 건데요. 이제 이분들은 좀 심플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노인 연령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체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나이를 우리가 노인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과거의 60세와 지금의 60세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신체 기능도 향상이 됐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논의가 활발해서 일본 노년학회에서는 아예 75세로 좀 바꾸자라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작년에 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또 노인들이 인지기능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걸로 보았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로 보면 65세보다는 70세나 75세가 맞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제 다음 표에 보시면 장기 요양 대상자 등급별 연령 분포를 보면 70세 이상이 그 이하의 연령보다 2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70세 이상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들이 지금 이제 ADL이라고 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입니다. 내가 혼자 머리를 감고 뭐 목욕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표는 이제 IADL이라서 전화를 걸 수 있고 장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난 20년간 나 혼자 아무의 도움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95%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이죠. 65세 이상이 응답을 하신 건데요. 이런 걸로 보면 그 건강에 의해서 연령 조정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들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서는 이제 그 건강 상태를 심리적인 기준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로 우리가 인지 기능을 유동성인 지능하고 결정성 지능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령을 구별할 때의 문제점은 과연 건강이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해 주는 거냐. 사실 할아버지가 된다는 의미, 할머니가 된다는 의미는 나에게 굉장히 특별한 건데 단지 건강만 가지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의인데요. 세 번째에서는 연대기적인 연령과 건강에 의한 연령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클라크 앤 카자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셜 에이지라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에서 이제 소셜 에이지라고 하는 거, 그래 연대기적 연령과 건강에 대한 연령도 좋은데 사회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마치 우리가 섹스와 젠더를, 섹스는 생물학적으로 구별하는 것이고 젠더는 사회학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인 의미를 좀 더 부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그러면 노인이 된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는 걸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사건은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구별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 뭐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노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아동, 젊은이, 성인, 노인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떤 사건에 의해서 구분 지을 것인가인 거죠. 그래서 그럼 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뭘까? 그러면 자녀들이 그 가구를 떠나게 될 때, 그럼 빈둥오리기가 될 때, 이제 과거에는 가족생활주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죠. 청년들이 25세가 넘어도 분가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다시 돌아오고 또 아이까지 봐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 부분의 경계짓기가 상당히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논의에서는 이제 샌더스가 이제 스처크모브가 이제 이야기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연대기적, 내가 얼마만큼 살아왔지?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얼마만큼 남았는가를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기대 여명이죠. 기대 여명이 얼마만큼 남아있는 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생명표에서 적어도 15년 이상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15년 미만으로 남았을 때를 우리가 노인으로 얘기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85세가 이제 사망하는 연령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15를 빼는 거겠죠. 그러면 70세 정도가 노인 연령이 돼야 되지 않느냐. 100세 시대? 그러면 다시 거기서 15세를 뺀다면 예, 거기서 이제 85세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분들을 위한 자원을 어디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얼마만큼 이분들이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느냐를 모른다면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논의가 바탕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표가 이게 생명표거든요. 이 생명표를 보시면 이제 그 1970년 같은 경우에는 60세였을 때 기대 여명이 15.9였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는 60세 정도를 노인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제 15년 정도가 남아있는 거를 쭉 보면 1995년 정도에 이제 65세가 15.7년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맨 밑에 이제 2017년에는 70세와 75세 사이가 이제 15년의 그런 이제 기대 여명이 남아있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약 72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따져보면은 노인 연령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실제로 이제 65세 이상의 비율을 보는 것보다 15년 미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좀 사용하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제안을 했고, 이것이 실제로 2002년에 이제 그 미파에서 고령화사 행동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할 때 그런 기준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기준을 사용했을 때 과연 그럼 15년이라는 그거는 뭐냐? 그 15년 동안은 정말 아프다가 다 돌아가시는 거냐? 이제 이런 이슈가 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되게 건강하게 사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더 오랫동안 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근거에 대한 논의에 문제 제기를 하겠죠. 이제 이 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 큰 거고, 이제 오른쪽 표는 재정적인 부담이 낮은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 토론자분들께 드렸던 원고하고는 약간 다른데, 토론자분들께는 이제 이런 이슈였을 때 젊은이의 입장에서, 노년의 입장에서 뭐가 좋은 점이고 뭐가 나쁜 점일까 이제 이런 식으로 썼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원고를 이제 인쇄할 때는 좀 더 이제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냥 이슈 하나하나를 들고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아무래도 이제 국가재정부담에 대한 거겠죠. 국가재정부담은 우리가 져야 할 재정 부담인 거잖아요. 국가가 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의 연령을 늘리면 당연히 이제 국가재정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4분의 1 정도는 감소할 거다. 이제 이렇게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감소 속도인 거죠. 지금 이제 두려운 것은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고령화는 저출산과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노인 연령을 우리가 상향을 시키면 생산 가능 연령도 64세에서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인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인 인구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기준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인구의 부족을 27.5%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5.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2050년이 되면 사실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된답니다. 한 명이 한 명.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생산 가능 연령 인구를 높이는 거, 노인 연령을 높이면 이제 가능해지는 거라고 봐서 이제 여기서 그런 통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인권의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네, 인권. 그러니까 인권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노인 차별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나 아직 노인 아닌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노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차별적인 언어들을 듣게 되는데 그러한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일은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동반한다고 하죠.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과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요. 이제 소드 크레바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크레바스는 간격입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다시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 그런 연령까지에서 우리가 과연 그 노인 빈곤 문제하고 관련해서 괜찮은 건가에 대한 것이 이제 가장 커다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노인 연령을 증가시키면은 이제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역시 또 커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실제로 통계에서 잡히는 은퇴 연령보다 더 빠른 그 은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이제 경험을 보면 사회보장 수급 연령을 이제 올리게 될 경우 수급자의 3분의 2가 재정적인 위험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통계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소드 크레바스의 그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노인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경제적,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노인의 빈곤 우리나라는 예,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몇 년 계속해서 OECD 1위라고 하는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은퇴 연령과 노인 연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맞춰서 제도를 해 나간다면,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미리 한다면 급격히 노인 연령을 올리지 않고 잘 조정해 나간다면 커다란 문제는 있지 않을 거다 하는 것들을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연구한 그런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연금 수급률을 지금은 40%가 좀 안 되는데 60% 선에서 맞추고 일자리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수급률 60%로 높이는 거 이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국민연금 재정 가지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들이 이제 갖추어졌을 때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갈등의 측면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논의를 할 때 젊은 세대들도 상당한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대 갈등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금과 관련된 것, 또 일자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예,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연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의 그 젊은 세대들은 지금 노인 세대들이 받는 것보다 우리는 덜 받을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지금 은퇴하신 세대가 가장 많은 그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그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을 부양할 세대들이 더 적기 때문에 훨씬 적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대 형평성의 문제를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도 이제 세대 간에 어떤 것들이 과연 이러한 문제를 좁힐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숙제로 주면서 그 사회 보장과 관련된 이제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역시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제 문제가 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만 이슈가 되어 온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었죠. 그러니까 은퇴가 늦어지면 청년들이 갈 곳이 없다. 지금도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 역시도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다르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기술이 발달되어 가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배웠던 것들은 이제 여기에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를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은 지금 이제 52시간 노동제가 정착을 했지만 52시간 다 일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임금 피크제도 연령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그거보다는 작은 시간,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 같은 것들이 이제 담보가 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또
노인들과 청년 세대의 일자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일자리 갈등은 좀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견해는 오래전부터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노인 운전과 관련돼서도 이제 안전과 관련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80이 되고 택시 운전기사의 연령이 굉장히 높아서 사고율에 대한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노인 연령을 높이면 이제 운전자들이 빨리 나는 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싶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쟁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요.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한다면 우리가 어떤 정책 과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아마 첫 번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합의인 것 같습니다. 노인 연령을 70으로 할 건지 아니면 67세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려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또 세대적인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대 간 상생과 공존을 함께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의 입장에서만 또 청년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노인의 연령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르신과 노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생산력을 향상시키면서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회적인 합의는 우리가 준비, 철저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노인 연령을 66세로 올렸다면 재정적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후세 세대는 얼마만큼의 그 비중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철저하게 계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뭐 당장 6월까지 이런 대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겠다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 당장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의 계산들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결국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관계를 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인가를 이해해야만 되고 이를 통해서 서로가 상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통해서 마련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거겠죠. 어르신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70세가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도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리모델링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 부처가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는 잘 아시다시피 칸막이가 굉장히 커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모든 부처들이 사실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어떤 정책이 영향을 받을까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처들이 제출한 자료가 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 외에도 다른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조차 지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유기적으로 정부 부처가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 계획이 1차 계획이 나올 때는요, 범부처 간에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가 되면서 그냥 복지부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의 대책이 결코 복지만의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육과 기재부와 고용부와 행정안전부 다 같이 이제 인구 변화에 대해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그 종합적인 계획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과 또 공적 지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연령 기준과 맞추어서 어떻게 조직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노인 연령을 높였을 때 우리의 시스템이 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체질을 개선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해봐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년퇴직 연령. 그런데 사실 이제 저는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슈는 연령이라고 하는 제한을 설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중요한 이슈거든요. 사실 연령 때문에 어떤 사회에 들어갈 수 있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 연령은 마지막에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년 연령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제도상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상에서는 그 재정적인 문제와 함께 이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청년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 세대들이 사실 자기네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긴다면 또 이런 갈등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무엇보다도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는 좀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잘 갖추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그림은 그 연령에 따라서 국가에서 주는 그런 그 일자리와 관련된 지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39세에는 할 수 있고 40세에는 할 수 없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네 번째로 제가 또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면 노인 연령이 올라가더라도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청년이 할 수 있는 것과는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던 교육과는 다른 무엇. 근데 그것이 저는 결코 생애 재설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학에 들어가서 새로운 전공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일반 학사 편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회들이 늘어나서 그냥 재설계 교육이 아니라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령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 통제적인 차원에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의해야 될 것은 지금 70세다, 67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대한노인회에서도 처음에 70세 얘기가 나왔지만 그 논의를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에 상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노인의 연령 기준을 이제 잡아가야 할 때는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시스템의 구축,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자본의 형성, 세대 간의 공존과 이해,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이 고령화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발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